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한 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 항소심 선고가 다음 주 수요일인 26일. 당연히 대통령 탄핵 선고는 그 전에 나올 걸로 예상했었는데 이 대통령 선고 날짜가 오늘도 지정되지 않으면서 다음 주 후반 이후 이 대표 선고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셈법이 또 복잡해졌습니다. 첫 소식 유준 기자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일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했습니다. 주말 동안은 평일을 열지 않고 재판관들이 각자 기록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재판관들이 월요일에 바로 선고 일정을 확정하더라도 빨라야 26일 선고가 가능합니다. 월요일인 24일 오전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가 있어 다음 날로 연달아 기일을 잡기 어려운 데다 통상 2, 3일 전 당사자에게 선고일을 통지하는 관례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요일인 26일 오후 2시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헌재가 이 대표 선고일을 피해 날짜를 잡는다면 27일 혹은 28일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합니다.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당초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된 뒤 이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관측과는 달리 이 대표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헌재가 만약 다음 주 중후반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탄핵 여부는 다음 달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보다 빠를지 늦을지 정치권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뒤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에 민주당이 분노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를 하느냐, 국민의힘에 끌려다닌다고요? 이 대표 리더십 타격을 좀 우려하는 분위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겁박하지 말라고 야당을 공격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당장 오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잡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예상과 달리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앞서 나올 가능성이 커지자 국민의힘 요구에 헌재가 맞춰간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죽하면 헌재가 국힘의 요구를 다 들어주며 끌려가나 하는 지적이 나오겠습니까? 민주당 내부에선 이 대표가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여론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감지됩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유죄 선고 시 여론이 온전하겠나라며 이 대표 리더십이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헌재를 겁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급함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다고 3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무죄로 둔갑될 수도 없듯 이 대표 2심 유죄 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먼저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정치 생명이 끝나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관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대표님 2심 선고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는데. 네, 그렇게요. 네. 자, 수고했습니다. 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치권의 최대 관심이에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결과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칩니까?
정치권에서 관심이 크다라는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형사재판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혐의나 내용을 봐도 별개의 재판이죠. 하지만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형사재판부와 달리 헌법재판소는 여론에 민감하고 정치적인 고려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재명 대표 선고 결과가 영향을 주지 않겠냐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준석 의원은요, 영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2심이 유죄로 유지되면 대통령은 8대0 판결로 파면 결정될 거고 무죄가 나오면 대통령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거라고요. 둘 다 죽거나 둘 다 살 거라는 거죠. 혹시라도 결과가 갈리면 법조계가 누굴 미는 거냐 하는 국민 분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헌재가 여론을 살필 거라는 주장입니다. 이준석 의원이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두 사람 동시 청산을 외쳐온 만큼 바람도 담긴 분석이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겠죠. 그래요? 그럼 이 의원 말처럼 이재명 대표 유죄가 나면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혹시 여당도 그렇게 보나요? 여당은 반대로 보고 있는데요. 이 대표 2심도 유죄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기각이나 각하의 청신호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한 율사 출신 의원은요, 이 대표 유죄가 나오면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의 목소리가 커져서 대통령 기각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 다 날리는 거는 사회 혼란이 걱정돼서 부담스러운 데다가 보수 재판관들이 버틸 근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민주당 쪽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민주당은요, 이 대표 재판 결과가 유죄든 무죄든 탄핵 심판엔 영향이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균택 의원, 형사재판관은 면도칼, 헌법재판관은 장검을 쥐고 있는데 장검을 쥔 사람이 눈치를 보겠느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오늘 왜 이렇게 이 헌법재판소를 비판하고 압박하는 걸까요? 네, 민주당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민주당 내부 회의에서는요, 대통령 선고가 4월 초까지 넘어갈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왔다는데요. 민주당에서 가장 급한 건 윤 대통령이 빨리 파면돼서 빨리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겁니다.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 확정나기 전에 말이죠. 이 대표 2심 선고 날짜는 다음 주로 정해져 있고 대법원 선고는 법적으로 3개월 뒤에 나오게 돼 있죠. 윤 대통령의 선고 날짜가 미뤄질수록 60일 뒤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 대법원 선고와 가까워질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최악을 가정하면 대법원 선고가 먼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친명들의 주장대로 이 대표 2심 결과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그 리스크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2심 결과가 대통령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치려면 아직 헌법재판관들이 마음을 정하지 못했어야 성립하는 전제예요? 그런 걸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헌재는 한창 평의 중이고요. 평결은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하죠.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2심 선고 결과가 대통령 탄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걸로 보더라고요.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당사자라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죄 형사재판은 별개로 보는데 제3자 이 대표의 재판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거라는 전망은 어불성설이다라고요. 서로 간 영향을 줄 거란 전망은 정치적 전망에 불과하다라는 해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는 기자 이세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일이 다음 주 월요일로 잡혔죠. 이 선고 날엔 다른 건은 평일을 잡지 않는 게 관행인데 그날 오후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일 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자가 정해질까요? 이기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인 다음 주 월요일 재판관 평일을 예정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전에는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하고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 평일을 이어가는 겁니다. 통상 선고 직후엔 별도 평일을 열지 않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 처리를 위해 선고일에도 토론을 이어가는 겁니다. 특히 헌재 내부에선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을 논의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사건 주요 쟁점 합의에 관해 상당 부분 진척을 이룬 걸로 전해집니다.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윤 대통령 선고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난달 변론이 종결됐는데 오늘을 기준으로 25일째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기간입니다.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변론 절차가 원만히 종결되도록 협력해 주신
청구인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본인께 감사드립니다.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다음 주 초 선고일을 지정하더라도 재판관 토론은 계속 이어집니다. 재판관들이 대통령 탄핵 인용이나 기각, 최종 의견을 정하는 판결은 선고일 직전 이뤄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 선고는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그럼 그 경우에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여야의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기각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총리 기각까지 되면은 9건 전부가 기각입니다. 민주당에 의한 입법 독재 그리고 국정마비, 국정테러 이것이 결국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한 총리 탄핵 소추안에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용도 있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계엄의 위헌 위법과 관련이 있어서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부분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성이 있죠. 장 의원은 또 국회 측 요구로 내란죄를 철회한 게 한 총리 심판 때 문제가 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각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별개라며 한 총리 탄핵안이 기각되더라도 대통령은 만장일치로 파면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국민이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점거하고 침탈한 걸 다 봤는데 어떻게 위헌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될 경우 또 하나의 이슈가 따라올 것 같습니다. 한 총리 직무정지 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정계선, 조한창 두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논란이 될 전망인데요. 여당은 탄핵이 무효니 이 두 재판관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법적으로 무지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경우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에 대한 자격 논란이 대통령 탄핵 심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두 재판관은 한 총리가 탄핵안 통과로 직무 정지된 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헌재가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이나 각하할 경우 한 총리 직무 정지 때 임명된 두 재판관의 효력도 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여권은 주장했습니다. 정치적이든 법률적이든 이 논란이 계속되면 두 사람이 무효다 이렇게 주장이 되면 아마 헌재는 이게 굉장한 부담으로. 두 재판관을 뺀 6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뤄질 경우 만장일치 인용 외에는 기각, 각하됩니다. 두 분이 대통령의 최종 판결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법적인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궤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했던 모든 행위들을 다 무효로 돌리고 국정을 뒤엎자는 얘기인 건지 법적으로 무지하다는 것 외에는 다른 표현을 들릴 수가 없겠다는 말씀.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최 대행이 임명한 재판관 2명이 무효라면 그들이 참여할 한 총리 탄핵 심판도 무효라고 꼬집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자, 아는 기자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 두 사람 탄핵 사유에서 비상계엄 관련 부분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의 경우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한 게 내란이란 건데요. 한 총리 탄핵 사유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계엄을 직접 선포한 게 아닌 만큼 가담했다는 말이 추가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한 총리 선고가 대통령 탄핵 예고편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겹친다는 건데 그럼 한 총리 사건이 영향을 좀 줄 수는 있겠군요. 네,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려면요. 비상계엄을 짚고 넘어가긴 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계엄은 한 총리가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건의로 윤 대통령이 선포한 거거든요. 한 총리의 경우 여기에 가담했느냐가 핵심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를 두고 계엄에 가담했다고 본다면 그 다음 단계로 계엄이 헌법 위반인지를 따져봐야 할 겁니다.
반면 한 총리가 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본다면요. 다음 단계인 비상계엄 위헌 여부를 가릴 필요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김 기자가 말한 이 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이 판단을 생략할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네,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을 각하한다면 한 총리의 가담 여부까지도 판단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한 총리 탄핵에 국회 정족수가 20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탄핵 소추 의결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한 총리가 비상계엄에 가담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느냐를 따질 필요도 없어지는 겁니다.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은 무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 변수가 있군요. 그럼 이건 어떤 거예요? 만약에 한 총리가 뭐 각하든 기각이 돼서 돌아와요? 그러면 정계선, 조한창 이 두 재판관, 헌법재판관이죠.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우선 한 총리 탄핵이 부당하다고 결론 난다면요. 최상목 대행의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도 잘못됐다 이런 논리가 될 수 있는데요.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은 최상목 대행이 임명했으니 이것도 무효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큰일이에요. 만약에 무효라면 지금 8인 체제인데 6인 체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좀 어떻게 봅니까? 법조계에선? 네, 그 말이 맞는지를 따져보려면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이 국회에서 선출됐다는 공통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헌재는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인 권한이라고 했거든요. 대통령을 향해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정리하면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은 국회 선출 단계에서 실질적인 자격이 생긴 것이고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라는 겁니다. 헌재 기존 입장에 따르면 한 총리 복귀가 두 재판관 자격 문제로 직결되지 않을 거란 논리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총리 선고가 나더라도 어쨌건 대통령 탄핵 심리는 8인 체제의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한 총리가 복귀를 하더라도 헌재는 재판관 결원 없이 8명으로 심리를 계속할 걸로 보입니다. 헌재는 다음 주 월요일도 대통령 사건 평의를 예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과 한 총리 사건이 무관하다는 판단에 따른 일정으로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정근 기자였습니다. 국무총리실도 분주해 줬습니다. 탄핵 선고에서 기각돼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경우 이 트럼프 미 행정부의 통상 압박부터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선고하겠다고 밝히자 국무총리실은 어젯밤 늦게까지 대응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른 대비책을 논의한 겁니다. 기각 결정 또는 각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염두에 두고 한 총리가 복귀할 가능성을 고려한 우선 과제와 준비 사항 등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채널A에 헌재 결론을 봐야겠지만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가 최우선 과제라며 미국의 통상 압박이 워낙 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포함해 현안이 산적한 만큼 한 총리는 기각 선고가 날 경우 즉시 출근해 인수인계를 받은 뒤 곧바로 업무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적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오래도록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제가 저희 자리로 서둘러 돌아가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고 당일 헌재에 직접 출석할지는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만약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인용하면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됩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잡은 걸 보면 헌법재판관들 이미 인용, 기각, 각하 중 어떤 결론을 이미 낸 걸까요? 결론을 내고 다음 주 월요일 선고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다음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열린 재판관 평의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를 윤 대통령보다 먼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총리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관별 의견을 정한 뒤 선고일을 잡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한 총리는 13일 뒤인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됐습니다. 한 총리 사건이 접수가 늦었지만 결론은 먼저 나는 겁니다.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평의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심리를 병행한 한 총리 사건에서 결론이 도출되면서 선고일을 먼저 지정했습니다.
통상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선고 당일까지 재판관들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쟁점이 단순해 먼저 결론이 난 걸로 전해집니다.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헌재가 24일 탄핵 인용 결정을 한다면 한 총리는 파면되지만 기각이나 각하 결론을 낼 경우 결정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야당이 윤석열 정부 30번째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인데요. 9년 전 무혐의난 사건을 다시 소환해서 뇌물 공갈죄로 고발도 했습니다. 여당은 나라 전체를 결단 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야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비상계엄, 공범 등이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원의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법재판소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안 발의입니다. 국민의힘은 일개 정당이 정부를 집어삼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나라 전체를 절단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습니다.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실익은 적고 국민 불안은 가중시키는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탄핵안 보고는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주 목요일에나 가능한데 그 전에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경우 추진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최대행을 뇌물, 공갈 혐의로 고발도 했습니다. 9년 전 무혐의 났던 국정농단 건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근혜 청와대 재직 당시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다는 겁니다. 출연금 약정되지 않은 그룹의 있냐 해서 모금을 독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탈탈 털고도 무혐의였다. 치졸한 억지 고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환입니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몰아쳤습니다. 몸조심하라는 발언은 내란 선동죄고 이 최상목 대행 탄핵은 강요죄라고요.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을 왜곡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고발장을 들고 서울경찰청으로 갑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상목 권한대행 몸조심 발언이 내란 선동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국가 원수의 직무를 수행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강압적으로 체포하라라는 선동이므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를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이 최대행을 뇌물죄와 공갈죄 혐의로 고발한 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협박 강요해 대통령 탄핵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을 모은 이재명 망언집을 공개하며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몸조심하라는 발언에 대해 최대행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체포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이 말이었는데 그렇게 왜곡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헌재 판결 이행 요구는 강요죄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심사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김 차장 측은 위법한 집행을 막은 거라 주장했고 경찰은 김 차장이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면서 인사보복까지 했다고 맞섰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담은 김건희 여사 연관 의혹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김 여사가 총 안 쏘고 뭐 했냐고 질책성 발언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김 차장 측은 구속심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불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색 영장 범위는 관저로 지정돼 있는데 이 범위를 벗어나 관저 외곽부터 집행했다는 의견을 편 겁니다. 55 경비단의 출입 허가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단 침입을 주장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반면 경찰은 당시 55 경비단으로부터 출입 허가를 실질적으로 받은 상태였으며 집행 과정에 위법성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정에서 경찰은 발언 기회를 얻어 김 차장의 보복 인사 의혹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사를 마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남대문 경찰서에서 대기 중입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네,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이 동료와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체포됐는데 당시 만취 상태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늦은 밤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성 한 명이 길바닥에 쓰러집니다. 넘어진 남성이 비틀거리며 일어나자 상대방이 남성을 다시 넘어뜨립니다. 잠시 후 경찰차가 도착하고 경찰관들이 남성들에게 다가갑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골목에서 남성 2명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둘이 이렇게 엉켜 있었는데 그냥 엉켜서 그냥 안 가지고 그냥 시에서 형한테 그래야 이게 눈을 못 가는 분이었어요. 이 중 만취 상태였던 30대 남성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A씨를 비롯해 A씨와 싸운 남성 모두 대통령 경호처 직원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 경호처는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다며 향후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6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주 월요일 재판에 또 안 나오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대장동 개발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비상시국이라 다른 일정 잡기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에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아는 내용이 없고 국회의원 의정활동 등이 예정돼 있어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 당사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자기가 단군인의 최대 치역이라고 그랬던 이제 대장동 사업마저도 모른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야 될 것이고. 재판부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총 6회 이 대표의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요 증인인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자들 공판은 단 6분 만에 끝났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네, 이번 주 초만 해도 눈이 내리며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오늘은 반팔을 입어도 괜찮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진분홍빛 꽃망울이 활짝 터졌습니다.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홍매화입니다. 따뜻한 날씨에 방문객들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대부분 웃옷을 벗어 손에 들었습니다. 상당수는 반팔 옷 차림입니다. 양산을 찾아 햇볕을 가리고 부채를 꺼내 더위를 쫓습니다. 패딩도 챙겨왔었는데 지금 반팔 입을 정도로 날씨가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수영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도심도 하루아침에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주초만 해도 영하권 꽃샘추위에 눈이 내렸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대구 도심은 25도가 넘습니다. 외투 챙겨왔는데 외투도 안 입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겨울옷 다 접어치우고 여름옷으로 바꿔야죠 이제. 이번 주에 눈이 왔었잖아요. 네. 그러다 갑자기 날이 따뜻해서 나오고 싶더라고요. 애기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잠도 안 자고 이러고 있어요. 울산 온산의 낮 기온이 25.1도까지 치솟았고
대구와 포항, 전남, 순천 등도 24도를 웃돌았습니다. 내일도 대구가 25도까지 오르는 등 5월 중순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강남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이면서 인근 과천이 투자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호가를 올려도 내놓자마자 팔릴 정도입니다.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남 3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경기 과천 일대 공인중개소에는 더 오르기 전에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고객들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여 내놓은 매물도 곧바로 빠져나갑니다. 26평이 14억 정도였는데 오늘 집도 안 보고 14억 4,500에 그냥 돈을 입금했어요. 토지 때문에 강남으로 들어가기 어려워졌잖아요. 이달 초 이곳 아파트 59제곱미터짜리 매물이 18억 3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2달 전에 비해 2억 원 넘게 오른 가격입니다. 학군과 학원가 형성이 우수한 데다 공급 가뭄까지 겹치면서 올해 과천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토허제 대상 제외로 반사 이익을 누리며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파급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대장주거든요. 서울은 가깝고 접근성 좋고 교육 환경 좋고 자연 환경 좋고. 과천 집값 상승률이 커진 만큼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적용 중인 조정 대상 지역 포함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담보 인정 비율 등의 제한이 생기고 총 대출 가능 액수도 줄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네, 고속도로를 달리던 자동차 운반 차량이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실려있던 신차 8대가 도로로 쏟아지면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운반 차량. 갑자기 비틀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더니 맞은편 가드레일과 부딪히며 옆으로 쓰러집니다. 싣고 있던 신차들이 연달아 쏟아지면서 뿌연 먼지가 피어오릅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운반 차량이 넘어지는 사고가 난 건 오후 12시 6분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싣고 가던 SUV 등 신차 8대가 쏟아지면서 크게 부서졌습니다. 사고 차량이 모든 차로를 막는 바람에 뒤따르던 차량들은 꼼짝없이 발이 묶였습니다. 가족분이세요? 이거를 빨리 당겨가지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일대가 전면 통제됐고 2시간 넘게 극심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원인 불상으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은 아닌 거죠? 예, 없고요.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국내 대표 방산 기업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13% 급락했습니다. 회사가 자금 확보를 위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했기 때문인데 그 규모가 한국 증시 사상 최대인 3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당장 개인 투자자들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여인선 기자입니다. 주식시장이 개장되자마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속절없이 하락했습니다. 주가는 장중 한때 15% 이상 빠지기도 했는데요. 결국 13% 하락한 62만 8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 3조 6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발표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를 희석해 악재로 받아들여집니다. 주주들이 모인 커뮤니티에는 뒤통수 맞았다, 주주가 현금 인출기냐 등 실망했다는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내리며 주주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비판적인 리포트들을 쏟아냈습니다. 굳이 증자를 안 해도 괜찮은 재무적 상황이거든요. 소통 없이 희석 물량이 생겨버리면은 당연히 이제 주주 가치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선 김동관 부회장의 승계와 총수일가 이익 극대화를 염두에 둔 결정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나 같은 경우에 세습 과정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들이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세습 과정에 그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주들의 이익을 희생시킨 게 아니냐라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유상증자는 투자자금 마련 목적이며 승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네, 그런데 기업의 유상증자가 주주 권익에 침해되지는 않는지 심사하는 금융감독원이 심사도 전에 긍정적이란 평가를 내놓아 논란입니다. 계속해서 김재혁 기자입니다. 금감원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3조 6천억 원 유상증자를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유상증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기업이 계획한 일정에 신속하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복현 금감원장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일반 주주 이익 훼손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본격적인 심사도 전에 긍정적이란 평가를 내놓은 겁니다. 이 원장은 앞서 삼성 SDI의 2조 원 규모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모든 유상증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저희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최대한 신속히 투자자금 조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증권신고서 심사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긍정적 결론을 예고한 이 원장의 발언이 일반 주주 권익 훼손을 막으려는 유상증자 집중심사제도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융당국에서 주주권익 침해가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용인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필요한 부분은 정정하고 문제가 없다면 신속하게 진행시키겠다는 취지의 표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에 참관했습니다. 북한판 패트리엇으로 볼 수 있는 방공 무기인데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았을 가능성도 나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긴 비행운을 남기며 하늘로 날아가는 미사일. 바다 위에서 큰 폭발이 일고 미사일 파편들이 바다에 흩뿌려집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북한이 어제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사진들입니다. 최신형 반항공 미사일 무기 체계의 전투적 소공성이 우월하며 전반적인 무기 체계의 믿음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열흘간 이어진 한미연합연습 FS 자유의 방패가 끝난 날에 맞춰 시험 발사를 한 건데 북한이 패트리어트 같은 방어용 무기를 앞세워 저강도 대응을 한 걸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신형 지대공 미사일 별지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 이번 미사일은 최신형으로 지칭해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대공 미사일은 상당히 숙련된 또는 첨단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러시아의 기술 이전을 의심해 볼 수가 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오늘 오전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종전 협상과 북한군 파병 대가 등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교육부를 해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후보 시절에도 미국 교육이 좌파에 점령당했다며 교육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실행에 옮긴 겁니다.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쾌한 행진곡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양옆에 학생들을 앉혀놓고 한가운데에 자신도 앉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을 꺼내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학생들도 함께 서명하고 트럼프가 문서를 들어 보이자 학생들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교육부를 해체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We rank near the bottom of the list in terms of success, and hopefully she will be our last Secretary of Education, Linda McMahon. 트럼프는 이전부터 교육계가 좌파들에게 장악됐다며 미국 교육을 비판해왔습니다. Rather than indoctrinating young people with inappropriate racial, sexual, and political material, which is what we're doing now, our schools must be totally refocused. 다만 내각 수준의 기관을 없애기 위해선 상원에서 60표 이상을 받아야 해서 실제로 교육부가 해체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한 달간 여러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약 3분의 2가 교육부 해체에 반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국산 달걀이 미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조류 독감으로 달걀값이 치솟은 미국은 세계 곳곳에서 달걀을 구하고 있는데요.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달걀 부족이 극심해진 미국에서 한국산 달걀 67만 알을 수입해갔습니다. 이달 7일 충남의 한 농장에서 달걀 33만 5천 알을 국내 최초로 미국에 수출한 데 이어 어제 충북의 다른 농장에서도 같은 물량이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이 현지 시각 어제 한국에서 더 많은 달걀을 수입할 것이라고 밝혀 당분간 수출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Getting between 70 and 100 million eggs into the country in the next month or two. 현재 미국은 2022년 발생한 조류 독감으로 닭 1억 6,600만 마리가 살처분되는 바람에 달걀 생산량이 줄면서 최근 달걀 한 알이 우리 돈 1,000원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대한산란계협회는 국내 생산량의 1% 이내 물량만 수출하는 만큼 국내 수급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나가는 양에는 우리나라 물가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계란 수급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계란 절도가 급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미국은 독일 등 여러 유럽 국가의 수입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대다수 국가가 이미 달걀이 부족하고 부활절 등 수요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네, 홍콩의 한 여객기 기내 선반에서 보조 배터리 화재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비행 중이라 자칫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었는데 급히 음료까지 동원해 불길을 잡았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놀란 승무원과 승객들이 여객기 선반에 생수를 연신 들이붓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중국 항저우에서 홍콩으로 향하던 홍콩항공 여객기 선반에서 갑자기 불이 난 겁니다. 불은 선반 한쪽 보조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소화기를 썼지만 화재 진압이 안 돼 생수는 물론 콜라나 주스 같은 음료까지 들이부었습니다. 마트 지붕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식품이 놓인 진열대와 마트 안쪽이 내려앉은 지붕잔에 파묻혔습니다. First we thought it was thunder, but it was a lot louder. We heard this. It felt like static in the air. 며칠 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2명이 잔해에 깔려 다쳤습니다. 현지 당국은 당일 발생한 폭풍우가 사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당초 8일 일정으로 우주로 떠났던 우주 비행사들. 우주선 결함으로 무려 9달이나 발이 묶였다 돌아왔는데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외모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김설혜 기자입니다. 낙하산을 펴고 천천히 바다로 입수하는 우주 캡슐. 캡슐의 문이 열리자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돌아온 우주인 수니타 윌리엄스가 환한 미소를 드러냅니다. 뒤이어 나온 부치 윌모어도 양 엄지를 들어 올리며 건강함을 알립니다. 지난해 6월 여들의 일정으로 비행을 떠났던 이들은 우주선 결함으로 9개월이 넘는 286일 만에 지구 땅을 밟았습니다. There are so many people on Earth that are sending us messages, and it makes you feel just right at home with everybody. 그런데 무사귀환한 윌리엄스의 외모가 급속한 노화를 겪은 듯한 모습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짙은 갈색이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고 얼굴 살이 빠지고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영국 BBC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우주에서는 매달 뼈와 근육의 약 1%가 손실된다며 우주인이 겪는 급격한 노화의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몸의 상태를 완벽히 회복하기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최초의 영국 우주비행사 헬렌 샤먼 박사는 뼈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면 수년이 걸린다며 뼈에 미묘한 변화가 생겨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전국 40개 의대가 예고한 복귀 시한이 차례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고려대와 연세대 그리고 경북대 3개 대학이 등록을 마감하는데요. 복학하지 않으면 학칙대로 제적 처리할 방침입니다. 강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려대는 오늘 오후 4시까지였던 1학기 등록 시한을 밤 11시 59분까지 연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2호 학번은 신입생 등록을 마쳤고 현재 지속적으로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등록 기한을 연장했다고 안내했습니다. 관건은 휴학생입니다. 고대 관계자는 학칙상 휴학 기간이 종료됐는데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정도는 제적이나 그런 안내사항들이 나갈 예정입니다. 경북대와 연세대도 오늘까지 등록을 받은 뒤 제적 관련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연대는 마감 하루 전인 어제 문자를 통해 2, 4학번은 제적 시 재입학이 불가능하다고 통지했고 경북대도 오늘 2, 4학번 대상 간담회에서 제적 시 재등록을 할 수 없다고 명확히 전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의대 등록 마감이 진행되면서 의대 학장들도 학생들에게 돌아오라며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등록을 주저하는 학생은 더 이상 미루지 말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대생 다수는 복학하지 않겠다는 기류입니다. 동요 움직임도 있지만 미미한데요. 왜 그런지 정성원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의대 강의실입니다. 1, 2학년 학생들이 듣는 수업인데 3명 정도만 눈에 보입니다. 의대생 대다수는 지난해처럼 복학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정부에서는 의대생들이 복귀했다라고 하면서 의대생들을 굳이 합성의 상대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정부의 잘못된 의료개혁에 저항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다들 지쳤고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받고 싶어 하지만 무너진 의대 교육 현장을 이제 그냥 그대로 목도해야 되고. 휴학 반려와 제적 조치는 학칙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란 의견입니다. 제적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3년에서 6년은 의사가 대출되지 않는 것인데 앞뒤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마지막에 제적이 된다면 다른 길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이 되지 않는데 그것이 지난 1년 동안 보여졌는데 학생들이 그 점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2호학번 의대생은 수업을 듣고 싶은데 선배들이 대책 없이 기다리자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불만족스럽지만 돌아가던가 아니면 끝내 지적당하던가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끔찍한 상황이라고 느껴집니다. 원칙적으로 각 대학은 재적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편입생으로 충원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여야 합의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여야 잠룡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라는 겁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여야 잠룡들이 어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일제히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연금 고갈 시점을 9년 늦췄을 뿐 청년층의 부담을 더 많이 떠넘기는 구조란 겁니다. 청년들 입장에서는 실컷 내고 자기들이 나이가 들면 못 받는 거는 똑같거든요. 한마디로 연금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돈을 또 그러면 그게 빚인데 누가 갚습니까? 미래 세대가 다 갚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청년들의 부담으로 기성세대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세대에 상관없이 8년간 0.5%포인트씩 오르게 한 개혁안은 청년층의 손해란 겁니다. 야당 대선 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50, 60년 후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 수도 모르는 연금을 위해 이번에 인상된 요율을 평생 감당해야 하는 겁니까? 임시 방편적인 연금 개혁으로 좀 아쉬운 감이 있다. 과락 면하는 정도 한 60점? 여야 대선 주자들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청년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명태균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조금 전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요. 어떤 의혹을 조사했는지는 강보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위원장이 어떤 관계인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명 씨를 소개했다는 풍문이 사실인지 여부를 물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로부터 미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봤는지 여부도 확인 대상입니다. 명 씨는 과거 김 전 위원장을 정치적 아버지로 부르며 김 전 위원장 지시로 오세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도왔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명 씨가 과시욕으로 자신과의 친분을 부풀리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명 씨가 보낸 미공개 여론조사를 비서가 받은 적은 있지만 자신이 직접 본 적은 없다고 반박합니다. 그런 여론조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 얘기가 났기 때문에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우리 비서관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게 오기는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 전 위원장은 명 씨가 오세훈 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이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여당과 경영계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상황. 최상목 권한대행은 고심 중인데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송 후 15일 안에 공포를 결정해야 하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채널A에 관계 부처와 함께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최 대행은 야당 주도로 통과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방통위법 같은 법안에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왔습니다. 모두 9번으로 대행 체제 최다 거부권 행사입니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처럼 침묵하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탄핵 심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오는 것으로 결론나면 결정권도 최 대행에게서 한 총리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경영계는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신산업 투자, 사업 재편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등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커 제2구권 행사를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법 개정안 통과 시 소송이 남발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투기 자본의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오픈런 할 일이 있어요? 네, 제가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 다녀왔는데요. 이 여야가 서로 좋은 기자회견 자리를 잡으려고 오픈런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서로 헌재 앞에 먼저 왔다며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조금 이따 하세요. 한 30분은 끝납니다. 8시 반부터 기다렸어요. 우리 9시 20분에 또 잡아야 한다니까요. 아니요, 저희는 9시에 잡았어요.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되죠. 아니, 여기 자리가 쟁점이 없다는 것이 당연히 기각되고. 아니, 헌재 앞에 자리가 좁나 보죠? 네, 현장에서 보니까요. 헌재 정문 앞 더 좋은 자리에서 회견하려고 싸우더라고요. 이 동시 회견 이후에도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저희는 3월 4일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고 갑자기 어제 오셔가지고 너무 작다. 빨리 우리도 크게 제작해라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자리가 우리 자리가 이쪽 아니요? 자리를 왜 바꿨어요? 피켓 크기부터 자리 위치까지 치열하더라고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어제 계란 투척 사건이 자작극이라고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요. 이 민주당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란 투척 사건이 있었는데 저 건너에서 이 날계란을 던지려면은 정말 상당한 힘을 가진 사람이 던져야 도달을 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자작극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대통령 변호와는 석동현 변호사, 명백한 자작극 또는 99% 유도극으로 본다고 했고요. 윤상현 의원도 자작극 가능성 뒷받침하는 사진과 목격담이 공유되고 있다고요. 실제로 저런 공유되는 게 있어요? 이 온라인에서요, 이 계란을 던졌다고 지목된 사람의 등에 대통령 파면이 적혀 있다는 사진이 유포되고 있는 건데요. 정작 이 사람이 계란을 던졌는지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최소한의 증거라도 돼야 한다며 망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는데요. 오늘도 헌재 앞에서 쏟아진 욕설에 민주당은 법적 대응 예고했습니다. 들으셨죠? 욕하는 거 모욕죄 여성들을 향해서 욕설을 하고 하는 법이라고 체포해달라고 했잖아요. 고소장 바로 쓰라고 그래. 확실한 증거도 없이 공격부터 하기 전에 이 자제를 당부하는 게 정치인의 할 일 아닐까요?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만나는 모습인데 저건 또 뭐예요? 네, 두 사람의 만남을 두고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떠올린 말입니다. 이 소름 돋을 만큼 섹시한 장면. 이렇게 얘기한 이유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건 성공한 전태일이 될 가능성 때문입니다. 민중적 삶을 이해하고 우리와는 달리 정말 어려운 삶을 겪었기 때문에 풀이면 이재명 가짜뉴스가 둘이 본래 형제였다. 본래 현재였단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대표와 이 회장이 이 성과 이름이 한 글자 빼고 같다 보니까요. 먼 가족이 아니냐 이런 가십성 소문이 돈 겁니다. 여당은 낯뜨거운 명비어천가라거나 기업 발목 잡고 있는 입법만 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운운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기업 경쟁력 키우기 여든 야든 보여주기식 아닌 실질적인 정책으로 말할 때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온화한 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 텐데요.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23도로 평년보다 10도나 높겠고요. 5월 초만큼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먼지가 말썽을 부립니다. 북의 먼지로 인해 서쪽에서 농도가 높겠고요. 먼지는 당분간 계속 머물 걸로 보입니다. 한편 동쪽의 건조특보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에 강풍특보도 발효 중이라 산불 조심해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7도, 강릉 12도로 두 자릿수가 되겠고요. 수도권은 아침까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릅니다. 서울 19도, 대구는 무려 25도가 될 텐데요. 내일도 일교차가 커서 옷차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엔 전남과 제주에, 수요일에는 중북부에 비 예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야 정치권 매일 헌법재판소 앞으로 몰려가 압박하고 있습니다. 왜 대통령보다 총리 사건 선고를 먼저 할까? 왜 대통령 선고를 이재명 대표 재판 선고 뒤에 할까? 이 온갖 축축을 쏟아내며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요. 헌법재판관들 최후의 헌법 수호자입니다. 정치권 압박에 휘둘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혼란을 끝낼 최후의 보루.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